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30대 중반 김정현이라고 해요. 제 소개를 하자니 참 애매하네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반 만에 남편을 잃었고, 지금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산지 5년이 됐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저는 지금 결혼한 지 7년 반 정도 되었다고 소개를 했겠죠. 제 남편은 쉽게 설명해서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라니. 정말이지. 제 남편이 어쩌다가 실종이 되었는지. 남편의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도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답니다. 오늘은 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착한 남자. 제 남편 정민철 씨를 회상하며 그간 시댁에서 일어난 억울한 일들을 풀어나가 볼게요. 기가 막힌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인 제 남편을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 왜 그러셔? 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 대단한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계모인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제 남편을 데리고 시어머니는 도련님을 데리고 재혼을 했나? 아니면 호라비인 시아버지가 제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시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도련님을 낳았나? 이 둘 중 하나인 줄 알았어요. 남편도 정확하게 왜 자신을 시어머니가 그리도 미워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 저 혼자서 소설을 써내려갈 수밖에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제 남편이 어려서 시어머니가 저지른 부정행위를 시아버지에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5살이었던 제 남편이 뭘 알았겠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시아버지에게 말해버린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던 남자는 택시 기사였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딱 한 번 남편을 데리고 상간남이랑 만난 적이 있었대요. 그때 하필 남편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방학이라서 남편을 맡길 곳이 없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데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 한 명을 꼽사리 껴가지고 데이트를 했대요. 제 남편은 어린아이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혹시 시아버지에게 아저씨랑 엄마랑 놀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으니 단둘이 논 게 아니라는 변명할 거리를 미리 만들어 두려고 친구까지 동행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장난으로 뽀뽀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왜 이래요? 주책 맞게 해보는 앞에서?" 라고 남편을 밀어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린 제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엄마는 아저씨랑은 뽀뽀하는데 왜 아빠랑은 뽀뽀를 안 해? 엄마랑 엄마 친구랑 그때 택시 타고 갔잖아. 그때 택시 아저씨랑 뽀뽀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였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어린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얼어붙어 버렸어요. 시어머니 딴에는 친구까지 바람막이로 데리고 갔는데 복병은 어린 아들이었던 거죠. 어린 남편이 택시 뒷좌석에 잠들고 있는 줄 알고 상간남과 시어머니가 포옹을 하며 뽀뽀를 했던 것이었는데 어린 남편이 다 봤던 거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평소에 낮잠을 안 자면 혼냈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몰래 잠시 실눈을 떴다가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뽀뽀를 하는 걸 봐버린 거죠. 시아버지는 어린 남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계속 추궁했고 어린 남편은 아빠가 물어보니까 자신이 본 대로 술술 답을 했더랍니다. "정말이라니까? 엄마랑 아저씨가 뽀뽀를 여러 번 하고 안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 친구는 밖에 있었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게 시아버지에게 빌었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애원했대요. 시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서 시어머니를 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두 아이를 엄마 없는 자식으로 만들기 싫었대요. 시아버지가 고아로 자라서 더욱더 엄마 없는 자식을 만들기가 싫었대요. 그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호정만 부부로 살았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을 지금까지도 미워하고 있고 도련님만 아들 취급을 하고 있죠. 시아버지는 두 아들이 성인이 되자 미련 없이 시어머니와 갈라섰고 남편이 20대 후반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접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용접 일을 하고 있고요. 도련님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다녔죠. 도련님은 늘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을 타서 어머니의 자랑거리인 아들이기도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때 네가 말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은 화목했을 거야. 눈치 없는 너 때문에 엄마도 불행하고 네 아빠도 불행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불행한 거야. 이 눈치 없는 녀석아.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덩달아 저도 미워하셨죠.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을 맞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생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기만 하면 트집을 잡는데 그날도 식당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자마자 저에게 입고 온 옷이 어떻고 하고 온 화장이 어떻고 집에서 놀지 말고 일해라 등등 잔소리를 하시는데 듣고 있는 내내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하다 저를 갈굴 말이 없는지 아까 보니까 너 식당 사장한테 눈웃음 치더라. 살살살살거리면서 아주 선수던데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저 이 식당 사장 얼굴도 모르는데요. 눈웃음을 제가 언제 쳤다고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저거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어른이 말하면 내내 해야지. 그리고 넌 내 눈이 썩은 줄 알아? 내가 다 봤어 이거 사. 너 방금 어디 갔다 왔어? 정말이지 이 어이없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지 난감하더군요. 어머니, 저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볼일도 보고 식사해야 하니까 손 씻고 왔어요. 이러실 줄 알았으면 어머니랑 같이 화장실 갈 걸 그랬네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 식당 사장 만나고 와놓고선 화장실 갔다 왔단다. 이런 식의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고 남편은 또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자꾸자꾸 반복이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자신 때문이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은 단순히 저에게 미안해하는 걸 넘어서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랑 싸우는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시골 친정에 다녀온 식구가 줄 게 있다면서 잠깐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에서 엄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을 퍼왔는데 맛있다면서 저를 좀 나눠주겠다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된장통을 받아 집으로 들어오려는데 시어머니가 마침 택시에서 내리시더군요. 오신단 말씀이 없으셨는데 웬일이지? 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인사드리는데 저를 보는 표정이 한 대 치실 것 같더군요. 뻔하죠 뭐. 오늘도 날 잡으러 오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아침 대바람부터 어떤 놈을 만나고 오는 거야. 전화를 해도 받질 않길래 내가 이렇게 왔다. 하시는 겁니다. 아, 제가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내려갔다 왔어요. 친구가 친정에서 된장을 좀 가져왔는데 저 좀 나눠준다고 받아오는 길이에요. 하고 저는 손에 들고 있는 된장통을 시어머니 눈앞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눈을 가자미처럼 뜨시고는 이젠 하다 친구까지 팔아먹냐? 그래, 좋지? 시어머니 속이고 남편 속이고 룰루랄라 바람 피우니까. 너 그러다 꼬리가 길면 잡혀 이거사. 처신 똑바로 해.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만 화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참다 못한 저는 막말을 퍼부어버렸어요. 제가 어머니 같은 줄 아세요? 제가 어머니 같은 줄 아시냐고요. 제가 바람 피우는 거 보셨어요? 그럼 그 남자 좀 제 앞에 데리고 와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누구랑 바람을 피웠는지요. 하고 쏘아붙여버렸죠.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그간 쌓인 것들을 줄줄이 말해버리려고 했지만 가슴속은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더한 말이 생각나질 않더군요. 여전히 제 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뭐?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나 바람 피워서 네 시아버지한테 평생을 절절매며 살았다.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눈물바람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참, 그렇게도 시어머니가 얄밉더니 또 저렇게 나오시니 마음이 짠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재차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자식 키우면서 회사 다니기도 바쁘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라, 그래서 회사 같이 다니는 놈하고 바람 피운다고? 그래서 네가 회사를 다니는구나. 먹고 살기 바빴다는 건 핑계 아니야? 이제 정말 제 인내심에 한계가 와버렸어요.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저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발요 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대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두 손으로 제 가슴을 밀치는 거예요. 뭐라고? 돼지? 개? 인연이 하다하다 지 시어머니를 돼지 개에 비유를 하네. 그럼 넌 뭐냐? 넌 발정난 암캐냐?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대체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하질 않나? 바락바락 대들지를 않나? 시어머니의 손길에 저는 점점 뒤로 밀려났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기에요? 시어머니 말에 대꾸는 하겠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저는 손은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는 참인데 바깥일을 보러 나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긴장감이 풀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제 상황을 보고 남편은 금방 눈치를 채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분위기가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놀란 가슴을 누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군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시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기까지 했다는 말에 더 화를 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버림당한 게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며 다독였고 또 애초에 바람 피운 시어머니 잘못이지 당신이 무슨 잘못이냐고 말했지만 남편은 항상 가족의 불행이 자신의 책임도 있다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 모든 걸 감내했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는 건 정말이지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도리어 남편에게 너, 네 마누라만 믿고 살다가 큰 코 다친다. 나중에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할 날이 올 테니까 두고 봐라. 네 마누라 입꼬리가 싹 올라간 게 보통 남자 밝히는 관상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결혼도 반대한 거야.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두고 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대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져버렸어요. 어머니만 하겠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시어머니가 멈추더니 뒤를 휙 돌아서 남편을 째려보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 자식이 진짜! 하면서 남편 코앞에 와서는 얼굴을 들이밀고는 너는 내 인생 망쳤지만 그래도 나는 안 그러려고 한다. 넌 내 자식이니까. 네가 불행해지는 꼴 나는 안 보려고. 그래서 막아주려는 거야. 저 여시 같은 년 바람 피우는 거 알려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는데? 왜 안 믿고 도리어 나더러 어머니만 하겠냐고? 내가 뭘 딱 한 번 바람 피운 거 가지고.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그날 하루 종일 기운이 쪽 빠져서는 알아 누워 버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 댁을 가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저희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자식된 도리로 먼저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차라리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서로 대화가 없으니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화해를 요청해 오셨어요. 맛있는 안주 사갈 테니 남편 퇴근하고 오면 저희 집에서 가볍게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처음엔 받아주기 싫었는데 또 시어머니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시니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죠. 시어머니가 맛있는 술안주를 고루고루 사오셨고 저는 술상을 봤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 저는 식탁에 둘러앉았죠. 예전과 다르게 시어머니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그날 말이다. 집에 가서 내가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며느라,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아, 너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이 어미가 언제 철이 들려나. 너희들이 이해해다오. 이 어미는 왜 미친년 마냥 마음이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지나간 일은 다 잊으마. 정말이야, 너희들 앞에서 약속하마. 하시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른이 먼저 자식에게 미안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저 말대답으로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말대꾸한 거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에 기대어서는 펑펑 눈물을 흘리더군요. 진심 같아 보였어요. 평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신데 말이죠. 저는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시어머니의 뉘우침을 받아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러면서 엄마,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 엄마한테 잘할게요. 그러더군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술이 점점 깨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조금은 맑아지자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지? 왜 갑자기 우리 부부에게 잘해주는 거지? 하는 의문이요. 저는 그런 의문 속에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술에 취해 저희 집에서 주무셨고, 다음날 일어나서도 엄청 정다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닝커피 타주랴? 해장국은 내가 기가 막히게 끓인다. 묵은지 송송 썰어 넣고 콩나물 넣어서 국 끓여서 속 풀자. 하시면서 예전과 다르게 방글방글 웃으시는데 남편은 그저 좋아서 어머니 어머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랬죠. 저러다 또 본색 나오겠지? 어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을 즐기자 싶어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밥해서 해장국 끓여 속풀이를 했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시어머니와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1박 2일로요. 순간 저는 당황을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시면서 내가 그렇게 너한테 서운하게 대했냐? 시애미가 1박 2일 단풍 구경 가자는데 그렇게 놀래? 내가 잘못했다. 오죽했으면 네가 판사적으로 그렇게 나올까? 하시면서 눈물바람을 하시더군요. 남편은 그저 좋아서 단풍 구경 갈 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맛집 찾고 혼자서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1박 2일로 구경을 가게 됐어요. 단풍 구경도 하고 한우도 먹고 호텔에서 쉬게 되었죠. 푹신한 호텔 침대에 남편과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화해를 하고 잘 지낸 지 3개월이 됐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 오해했던 것 같아. 괜히 무서워서 말도 못 걸고. 근데 아니시더라고.
마음속은 여리고 천상 소녀시더라고. 이젠 잘해드리게. 그래, 그동안 일은 모두 잊고 잘해드리자. 고마워, 여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되었어요. 그렇게 1박 2일의 단풍 여행을 잘 마치고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려는데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도련님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희 부부와 도련님은 안 만난 지도 꽤 돼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도련님은 잠깐 시간이 나서 시어머니 얼굴을 뵈러 집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번 기회에 저희 부부도 같이 보자고 해서 남편과 저도 시어머니 집으로 갔죠. 도련님은 제 남편과는 다르게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인재예요. 외국계 투자 회사를 다닌다고 말해줬는데 회사 이름이 외국어인데다가 너무 길어서 기억이 나질 않더군요. 그런 도련님이 이제는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투자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딱 타이밍이 좋으니 자기 회사에 돈을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딱 맞을까요? 시어머니와 화해도 한 데다가 남편과 요즘 저의 관심사가 투자거든요. 남편이 도련님에게 그러더군요. 지금 이 전셋집에서 조금만 더 살고 더 모아서 학군 좋은 이름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데 지금 있는 돈으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있는 돈을 좀 불릴 방법이 없을까 우리 부부도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 남편과 저는 도련님을 믿고 남편은 용접일을 해서 개처럼 번 돈과 그리고 저도 나름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서 도련님 회사에 투자했어요. 남편과 저는 도련님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매일매일 싱글벙글이었어요. 생각보다 큰 이자가 다달이 들어왔어요. 확실한 수익금이 들어오는 투자라 우리는 미리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면 부동산에 들러 매물을 보러 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구형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을 할까? 아니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까? 뭐니 뭐니 해도 아이를 생각해서 학군 좋은 아파트가 우선인데. 뭐 이렇게요. 그날도 신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룰루랄라 소주 한 병을 사서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김치전 하나 부쳐서 소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고향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지인이 다짜고짜 남편에게 육두 문자부터 내뱉으며 하는 말이 이 자식아, 네 동생 어딨어? 어디다 숨겼어? 어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고향 친구한테 사기를 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날아온 말에 남편은 어리둥절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숨기다뇨?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제 동생 전화번호 모르세요? 가르쳐드려요? 동생에게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전 당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장난하냐? 장난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형제가 쌍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 너희들 사기꾼 형제! 내가 가만두나 봐. 경찰에 신고해서 아주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라며 남편에게 온갖 육두 문자를 해가며 아주 사기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전화를 건 지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오히려 큰 소리로 묻자 그제야 지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너 정말로 몰라? 네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르냐고. 이 상황 모르냐고. 정말 발뺌할 거야? 답답하니까 얼른 얘기해 보세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기를 형제도 속였구먼. 네 동생이 투자자들에게 받은 거액의 돈 들고 튀었어. 날랐다고. 전화를 건 남편의 지인은 도련님과도 잘 아는 고향 지인이기도 하죠. 도련님의 권유를 받아 전 재산을 도련님에게 투자했다고 해요. 몇 달은 이자가 잘 나왔으니까 우리 부부처럼 룰루랄라 했던 거죠. 그런데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그날 오후에 이 지인이 도련님 사무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볼일을 다 보고 도련님과 차나 한 잔 마시려고 전화를 했는데 글쎄 도련님 핸드폰 번호가 없는 결번으로 나오더래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당장 도련님 사무실로 달려가 봤더니 글쎄 도련님이 쓰던 사무실은 다른 업종으로 바뀐다며 한창 인테리어 공사 중이더랍니다. 지인의 전화를 끊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급해서 인사말도 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알고 계세요? 동생 일 알고 계시냐고요? 동생 전화번호가 없는 결번으로 나오고요. 동생 사무실도 다른 업종에 들어온다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래요. 알고 계시냐고요? 뭐 들으신 거 없으시냐고요? 동생한테 연락 온 거 없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황당하고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반대로 완전 평온 그 자체였어요. 난 모르지. 젊은 너희들이나 알지. 내가 뭘 알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에 시어머니의 이 말 뉘앙스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도련님이 투자자들의 돈을 떼먹고 사무실도 없애고 휴대폰 번호도 없앴다는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아주 태평한 거예요. 남편은 투자금을 떼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고 시어머니는 아들이고 자식이잖아요.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데 그것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아들의 장래가 걸린 일인데 일이 느긋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잘해준 시점이 의심스럽더군요. 혹시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짜고 우리 부부의 돈을 투자하게 하려고 그런 건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저는 남편의 전화기를 뺏어서 시어머니에게 재차 물어봤어요. 어머니, 도련님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리고 도련님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글쎄, 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이지 뚜껑이 열려버리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부는 완벽하게 속아버린 거예요. 단풍놀이 같이 가고 한우 먹고 그러면서 제가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잠시 잊고 있었더군요. 도련님이 떠나기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뭐라던가요? 지인들 돈 가져다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거라던가요? 그리고 잠잠해지면 어머님한테 연락드린다고 하던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태연하게 생각을 해봐라. 도망간 놈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하니? 너도 참 답답하다. 너희들이 돈 떼이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말과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모래알 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혹시나 우리 부부가 도련님 있는 곳으로 쫓아갈까봐 혹은 우리 부부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라고요. 그 돈은 우리 부부 목숨과도 같다고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하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정말이지 그 돈은 저희 부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얘가, 얘가 사람 잡네. 얘, 나도 피해자야. 나도 투자한 돈 있어. 이거 왜 이러셔? 하고는 시어머니는 먼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본인도 피해를 봤으면 같이 흥분하고 같이 도련님을 찾자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후로 도련님에게 투자를 한 지인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도련님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며 울고 불고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경찰에 불려가서 몇 번이나 조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저희도 도련님에게 꼼짝없이 당한 거고 어디로 도련님이 증발을 한 건지 전혀 모르니 수사를 받으나 마나가 되었죠.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고 남편과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허망하게 잃어버린 돈을 빨리 메꾸고 싶다며 갑자기 선박 용접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는데 급하게 선박 용접을 구하는 곳이 있대요. 단가가 낮은 하청업체도 아니고 원청업체인데다가 상당한 경력을 요구해서 그런지 지금 일하는 곳보다 연봉이 높고 보너스도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겠다는 거예요. 객지에 꼭 가야겠어? 방도 얻어야 하고 삼시세끼 식사도 걱정되는데. 괜히 객지 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고. 숙식 제공해준다잖아. 돈 나갈 일 없어. 월급 고스란히 저축하면 우리 금방 일어설 거야. 눈 딱 감고 몇 년만 일할게. 저는 만류했지만
남편은 기어이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남편의 뜻을 꺾지 못하고 몇 년만 더 허리띠 졸라매서 목돈이 생기면 그때 집도 사고 아이도 갖자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남편은 타지로 내려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지금 하는 일에 2배나 되는 월급이 들어오니 금방 목돈이 되더군요. 남편도 저도 신이 났어요. 조금만 더 참고 일을 하자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선박 용접 회사에서 일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실종된 거예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파도가 엄청 치던 날, 남편은 선박에 두고 온 장비가 신경 쓰인다면서 금방 가져오겠다고 배 갑판으로 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파도가 심하게 치는 날은 아무리 정박해 있는 선박이라도 위험하다고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렸지만 남편은 괜찮아요. 선원들처럼 파도 치는 바다에 직접 나가 있는 곳도 아니고 선박 안에 있는 장비만 가져오면 돼요. 장비 비 맞으면 녹슬어서 안 돼요. 하고는 기어코 비바람을 뚫고 나가더래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도 숙소로 남편이 돌아오질 않더래요. 동료들은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비바람은 그치질 않았고 경찰은 물론 온 직원들이 남편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었대요. 다음 날 아침 비바람이 거치고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 남편은 선박의 기둥을 잡고 찾아오려던 장비를 챙겨 조심스레 선박에서 내려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풍이 남편 쪽으로 불었고 당황한 남편은 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면서 휘청거리더래요. 결국 남편은 바다로 떨어져 버리고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후로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없더래요. 저도 이 CCTV 영상을 봤어요. 경찰의 설명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허망하게 바닷속으로 떨어졌죠. 진작에 바닷속 깊이 빠져들어가 버렸겠죠. 몇 날 며칠 해양경찰이 샅샅이 수색했지만 남편의 시신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고로 인한 실종이므로 특별 실종으로 분류가 되었고 실종된 뒤 1년 후 실종 선고를 내려 사망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인 저는 남편의 실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남편이 무인도 어딘가에서 혼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의 죽음을 부정했어요. 그렇게 계속 남편의 실종을 부정하다가 4년 만에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고 실종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고향에 남편의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면 남편이 이곳에 와서 편히 쉬라고요. 시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어서 고향에 남편을 묻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고향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살아생전 고향 얘기를 저에게 종종 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고 나이 들어 은퇴하면 고향에 내려가서 같이 살자고요. 그리고 고향 선산에 같이 묻히자고요. 이 고향에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내려와 혼자 살고 계시죠. 큰아들은 실종되고 둘째 아들은 잠적 상태라 속 시끄럽다면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요. 남편이 선박에서 실종된 지 5년이 되던 날, 남편의 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 이번 기일에는 혼자서 이른 아침에 남편 산소에 가서 조촐하게 차린 음식들을 펴놓고 남편의 넋을 기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기일 3일 전쯤이었어요. 남편 고향 친구인 성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성수 씨는 시어머니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났다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아무리 민철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제사를 안 지내는 경우가 많다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제사밥은 먹게 해줘야죠. 안 그래요? 어쩜 민철이 어머니는 민철이 제사를 치를 생각이 전혀 없을까요? 성수 씨는 제 남편 기일도 다가오고 해서 일부러 시어머니 집에 찾아갔더래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민철이 생각나서 왔어요. 혹시 올해 민철이 기일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민철이 기일이라고? 언제가? 나이 드니까 당최 아무 생각이 없다. 근데 기일 그거 꼭 지내야 해? 호상도 아니고 부모보다 먼저 간 실종된 자식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수 씨가 열이 받았다고 해요. 친구들 기억하는 기일을 어떻게 가족인 엄마가 돼서 까먹을 수 있냐고요. 참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은 시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고 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한 거라고 해요. 성수 씨와 성수 씨의 아내는 제 남편과 어린 시절 무척 친했고 남편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끈끈하게 연락을 이어가며 지냈기 때문에 묘를 만든 이후 첫 기일을 뜻깊게 지내고 싶어서 제 남편 제사에 꼭 참석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성수 씨는 아내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할 테니 저더러 제사 당일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성수 씨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요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민철 씨에게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들어갈 비용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봉투에 현금을 넣고 또 따로 성수 씨 부부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사 당일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 마을로 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성수 씨 부부를 기다리느라 마을 입구 정자에 앉아 있었죠. 마침 어르신 두 분이 제 앞을 지나가더군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조금은 오지랖이 많아 보이시는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다시 보시고서는 민철이 각시 맞지? 민철이 안사람. 오랜만에 왔나? 고향은 어쩐 일이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어르신의 얼굴을 유심히 봤죠. 낯이 익은 얼굴이시더군요. 결혼하고 남편과 몇 번 고향에 내려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반갑게 어르신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를 아는 척한 어르신 말고 그 옆에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근데 왜 부부가 따로 내려왔어? 민철이는 벌써 집에 왔던데. 어서 가봐. 마을 입구에서 뭐 하는 거야? 어르신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내 남편이 죽은 걸 모르나? 하고요. 저는 두 분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제 남편이 죽어서 제사 지내러 온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두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 민철이가 죽었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었다고 하는 거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아주 소리까지 지르시면서 말이죠. 이 두 분이 치매에 걸리신 건 아닌가 저는 속으로 헷갈려하고 있는데 마침 성수 씨 부부가 도착을 했어요. 부부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는 어르신들에게도 인사를 하더군요. 아이고, 어르신들. 아침부터 여긴 웬일이시래요? 하니까 다짜고짜 두 어르신들이 아니, 뭐라는 거요? 민철이가 죽었다잖아. 젊은 사람이 어디 쉽게 죽어?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도 죽는 게 어려운데. 그러게 말이야. 성수 씨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금방 눈치채더군요. 저에게 낮은 소리로 이 두 어르신 요새 치매기가 있어요. 어르신들 얘기 들어주면 끝도 없어요. 그만하고 어서 차에 올라타세요. 그러더군요. 저는 성수 씨 아내와 차에 타려고 했죠. 그랬는데 두 어르신이 정말로 억울하다면서 내가 봤다니까. 아까 민철이네 집 뒷문으로 웬 젊은 남자가 들어가는 건 내가 봤다고. 민철이네 엄마가 그 젊은 남자를 얼싸안고 우는 걸 봤다고. 딱 봐도 민철이더구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치매 노인이라도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치매 노인인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상황 설명이 구체적이잖아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리는 없지만 제 남편을 닮은 사람이 진짜 시어머니 집에 찾아왔고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제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이라면 혹시 몇 해째 잠적한 도련님이 아닐까요? 순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성수 씨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성수 씨는 얼른 차에 올라탔고 저희는 시어머니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성수 씨 부부와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성수 씨 부부와 저를 보더니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냄비를 바닥에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긴 어쩐 일로 왔어? 뭔 일이야, 너희들? 뭔 일인데 이렇게 몰려다녀? 저와 성수 씨 부부는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어서 그런지 단순히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저희를 보고 놀래는 게 아니라 벌벌 떠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생전 제 앞에서 말 더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다 더듬더군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저와 성수 씨 부부는 시어머니 말에 대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어머니 집에 쳐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희들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너희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가? 허락도 없이 얼른 안 나와? 성수 씨와 저는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고 다음 안방문을 열었는데 글쎄 도련님이 도망을 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 안방은 작은 창문 하나 없는 방이니까요. 도련님은 저희를 보자 도망치려고 했지만 성수 씨 부부와 저는 도련님을 꽉 붙들어 잡았어요. 도련님이 저희에게 그러더군요. 제발, 제발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줘요. 신고 안 하면 형한테 받은 돈 다 돌려드릴게요. 형수님, 제발요. 나 엄마 얼굴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면서 도련님은 성수 씨에게도 말을 했어요. 성수 형,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형도 알죠? 나 똑똑한 거. 성수 형이 나 신고 안 하면 성수 형도 내가 사례금 줄게. 어때? 괜찮지? 괜찮은 거래지? 얼마 줄까? 불러봐. 도련님이 이따위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도련님의 뺨을 후려쳐버렸어요.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내 남편, 네 형이 죽었다고. 이 사기꾼 새끼야. 네가 사기만 안 쳤어도 내 남편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일할 리가 없었다고. 실종돼서 시신도 못 건졌다고. 지금 내 남편 시신이 어디서 헤매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뭐? 돈 줄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너한테 투자했던 돈은 사람들에게 전부였어.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 줄이나 알아?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냐고! 뺨 한 대로도 부족해서 저는 도련님을 죽여버리려고 주변의 날카로운 것들을 두리번거리며 찾았어요. 성수 씨 부부는 저를 말렸어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게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네 남편 죽은 게 어떻게 얘 탓이냐? 너도 참 생각이 있냐 없냐? 괜히 네 남편 죽으니까 애한테 뒤집어 씌우는 모양인데 제발 그러지 말고 이성 찾아라. 사람은 자기 운명 타고나는 거야. 그 자식은 지 운명 다 하고 간 거라고. 시어머니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고 어른이고 이제는 제가 대접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입에서 막말이 나와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막말을 한다고 한들 누가 저를 욕하겠어요? 도리어 저더러 그동안 많이 참았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할걸요? 야, 이 미친년아. 넌 뇌가 있냐? 심장이란 게 있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을 낳은 엄마야? 네 자식이 죽었다고. 그것도 바닷물에 빠져서 시신도 건지질 못했다고.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무인도로 흘러갔는지 아직도 생사를 모른다고. 가슴 아프지 않니? 가슴이 미어지지 않아? 네 자식이라고? 네 둘째 아들이 그 알량한 투자 얘기만 안 했어도 내 남편 이런 끔찍한 일은 안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르겠어? 하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간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어요. 성수 씨 부부는 도련님이 도망갈까봐 도련님을 꽉 붙들고 있고 저는 이성을 찾고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도련님을 연행해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소리를 질러댔어요. 내 아들이 얼마 만에 엄마 보러 왔는데 니년이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 이 망할 년, 서방 잡아먹은 년이 이제 내 둘째 아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먼.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너랑 진작에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겠어 했는데 아이고 니년하고 나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를 진 거냐. 시어머니는 도련님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경찰에 도련님이 연행해 가는데도 상황 파악을 못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저 도련님이 경찰에 잡혀가는 것만 아쉬워하면서 저 때문에 도련님이 경찰에 잡혀가는 거라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나도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범인들 숨는 걸 도와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걸? 두고 봐. 내가 당신 콩밥 먹게 할 거야. 그간에 내가 본 거 느낀 거 경찰한테 말할 거야. 저는 성수 씨 부부에게 엄청 고마워했어요. 성수 씨 부부가 고향에 내려오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성수 씨 부부가 없었다면 도련님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코앞에서 놓쳤을 거예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도련님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도련님은 투자자들의 피 같은 투자금을 들고서 필리핀으로 도피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더군요.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럴싸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심하게 얘기해서 코 묻은 돈까지 다 긁어 모아서 해외로 튈 생각이었더군요. 도련님은 계획대로 많은 돈을 확보했고 해외로 튀었지만 막상 도피하며 살아보니 고향이 그립고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밀항으로 한국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동안 도련님의 도피를 돕고 밀항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도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중 한 사람의 시어머니도 들어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도련님의 도피를 도와주진 않았더군요. 도련님이 필리핀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1년에 2번 정도만 전화 통화를 나눴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도련님이 밀항을 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가 도피 이후 처음으로 재회한 거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범인인 도련님을 도와준 혐의는 없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받았다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도 콩밥을 먹여야 하는데 그게 정말 아쉽네요. 도련님은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결국 감옥행을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도련님이 재판 중이라는 소식에 도련님 회사에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도련님에게 계란을 던지고 개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그 귀한 돈들을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 날려버리다니. 도련님은 벌을 받아도 싸죠. 아니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도 모자랄 거예요. 도련님의 감옥행이 확정되자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은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러야죠. 아쉬운 건 투자자들이 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일은 제 남편이 자신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도련님을 발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보내주었어요. 아직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제 앞에 나타나리라고 믿어요. 다시 꼭 우리는 만날 거예요. 요즘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처럼 용접공을 해보고 싶은데 그건 너무 무서워서 보석 세공사가 되려고 공부 중이죠. 보석 세공도 용접을 하는데 저는 그 용접을 하면서 남편을 느낀답니다. 주변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대로의 삶이 좋아요. 만약 제 남편의 시신을 찾게 된다면 다시 또 사연 보낼게요. 그간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글로 써내려가 보니 마음이 한결 착잡해지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늘 화목한 시간들 누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자님들 역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경험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일단 제 어린 시절 삶을 먼저 알려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제가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사연을 보냈을까 한번 추리해 보세요. 전 남동생이 하나 있고 부모님은 작게나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 머리 좀 크기 전까지는 제가 자라면서 받는 것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살았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워낙 어릴 때부터 당했던 일들이라 전 그게 당연한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껏 당했던 것들이 차별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쯤 되면 아마 청자님들도 눈치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남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세상에 요즘 시대에 남녀 차별이 웬 말이냐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제 부모님은 누가 보면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차별 대우를 저와 남동생에게 하고 있었죠.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차별이었으니 제가 어느 정도 머리가 자랄 때까지 몰랐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소하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복을 사야 했는데 전 살면서 한 번도 새 교복이라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복 안에 있는 와이셔츠마저 목깃에 잔뜩 때가 묻어있는 중고 물건을 부모님이 어디서 구해와 겨우 입고 다녔죠. 그러다 반 친구들이 입고 온 새 교복을 보고 집에 가서 말한 겁니다. 엄마, 나도 새 교복 하나만 해주면 안 돼? 친구들은 다 새 교복 입는데 나만 때 잔뜩 묻어있단 말이야. 어린 제 부탁을 들어줄 법도 했지만 부모님은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 애가 철이 덜 들었다 오히려 화를 냈던 분이셨어요. 어찌나 그 모습이 무섭던지 어렸던 전 그 뒤로는 입을 꾹 다물고 지낼 정도였죠. 그러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긴 거예요. 때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이었는데 당시 동생이 중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동생은 졸업과 동시에 새 교복을 사서 집에 오더군요. 저와는 달리 빳빳하고 깨끗한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동생. 반면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도 중고, 눈물이 펑펑 났죠. 왜 동생은 되고 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친구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저 대신 잔뜩 화를 내주었죠. 제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친구들의 반응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제가 부모님을 나쁜 사람들로 만드는 것 같은 죄책감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로도 많은 차별 대우에 전 친구들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내가 정말 차별을 받고 자랐구나 하고 말이죠. 그 외에도 동생과 다른 대우를 받은 이야기는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서러운 세월을 다 얘기하려면 한두 시간을 떠들어도 부족하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는 청자님들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이후 전 더욱 독이 차서 이 집을 빨리 떠나고 싶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제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빨리 졸업하고 일하러 나갈 수 있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게 됐죠. 대학 다니면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얘기 다 하면 나를 셀 수도 있으니 제 과거는 이쯤 설명하고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제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던 때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하니 이 역시도 부모님이 얽혀 있었습니다. 대학도 나와서 이제 성인도 됐겠다. 그동안 네 밥값은 이제 해야지. 저번에 독립하고 싶다고 했지? 그러지 말고 집에서 회사 다녀라. 네가 사회를 몰라서 그러는데 나가봤자 다 돈이고 고생이야. 그러니 내 딱 월세 50만 받으마. 밥값 포함하면 이건 내가 손해보는 장사야. 엄마는 절 키워준 값을 하라며 매달 생활비를 요구했어요. 그래, 일을 시작했으니 생활비 정도는 드릴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장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식을 두고 장사라는 단어를 쓰는 엄마. 또다시 마음에 생채기가 생겼지만 모질이인 저는 그 말에 매달 꼬박 생활비를 붙일 수밖에 없었죠. 왜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줬냐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애정에 굶주려 그간 핀잔만 하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부탁이란 걸 했으니 장사라는 단어는 속에 묻어두자 결정했던 그날의 제 결정을 말이죠. 일을 하면서도 이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부모님과 자식이라는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게 맞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부탁은 이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매달 생활비 챙겨주고 자잘한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하자 제게 슬쩍 이런 말을 하더군요. 딸, 요즘 내가 말이다. 너한테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가 없구나. 혹시 은행 가서 대출 좀 알아봐 주지 않으련? 맞습니다. 이제는 생활비를 넘어 대출까지 받아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게 첫 대출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도 않겠다 싶어 흔쾌히 해드렸어요. 집이 어렵다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게 날이 가면서 점점 돈 단위가 높아지니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버는 돈은 족족 부모님께 드리니 독립하겠다는 제 계획 역시 차일피일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부모라는 끈이 뭐라고 전 끝내 이 끈을 놓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돈을 빌려갈 때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부모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땐 이게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짓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대출금에 제 안색은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출을 받아가면서 부모님은 제대로 된 돈을 제게 준 적이 몇 번 없었거든요. 그나마도 예전엔 제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 지금은 몇 년 직장 생활을 해서 그래도 제법 오른 월급을 받는 제 힘으로도 감당하기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늘 한숨을 달고 살았어요. 부모님에게 다시 대출금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큰 소리가 오갈 테고 그렇다고 이대로 또 제가 감당하자니 더 이상 제 힘에 부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그런 제게 관심을 준 건 부모님이 아닌 회사 회장님이었어요. 왜 회사 회장님이라는 높은 사람이 제게 관심을 주냐고요? 그건 바로 제 직업이 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다니는 식품회사 여자 회장님의 비서로 몇 년째 일하는 중이죠. 앞서 보신 제 성격을 들으셨으니 제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회장님은 그간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을 정말 예쁘게 봐주셨거든요. 어린데도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발전할 줄 안다면서 항상 챙겨주려고 하셨죠. 경자씨 하고 싶은 일 없어? 내가 경자씨 일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쁜 사람 떡고물 하나 더 준다고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네.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솔직히 거짓말일 거예요. 사실 처음엔 이렇게 절 신경 써주는 회장님이 부담스러운 마음에 대충 괜찮습니다 넘어가려 했던 적도 많았어요. 아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기에 순수하게 이리 사람을 챙겨주는 회장님의 모습이 부담스러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워하는 절 눈치챘는지 회장님은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마치 가랑비가 내려서 젖는 줄도 모른다는 말처럼 말이죠. 몇 가지 회장님의 배려 섞인 행동들을 말해드리자면 하루는 요즘 살이 많이 내린 것 같다며 고급 레스토랑 비싼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가자 하더군요. 비서였던 저는 당연히 일정을 조절해서 급하게 레스토랑 예약을 진행했죠. A코스 1인분 예약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시간 뒤에 도착할 것 같아요. 되도록 빠른 준비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평일이었기에 예약은 어렵지 않았고 전 회장님의 지시를 맞출 수 있었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경자 씨도 같이 먹자는 얘기였는데 방금 내가 말했잖아. 요즘 자기 살이 너무 많이 내린 것 같다고. 내가 경자 씨 보기 안쓰러워서라도 안 되겠어. 나랑 오늘 맛있는 것들 먹고 몸보신 좀 하자. 어안이 벙벙했죠. 솔직히 자기 사원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흔치 않잖아요.
그간 회장님이 절 많이 배려해준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는 대접에 어떤 행동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의 배려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날은 제가 쓰는 핸드폰이 너무 옛날 것이라며 최신으로 바꿔주기도 했죠. 어차피 기종이 낡으면 비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거니까 바꿔준다 말하면서 말이에요. 이에 솔직히 완전한 타인인 나한테 대체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싶어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런 세세한 회장님의 배려에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말이죠. 앞서 회장님의 일화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회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도 몰랐을 이 트러블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어떤 한 일을 계기로 저와 회장님이 틀어지게 되었거든요. 저희 사이를 틀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회장님이 새로 재혼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만 해도 회장님은 솔로로 지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인가 회장님이 저한테 재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수줍게 꺼내신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붙어 지낼 비서기도 했으니 알아두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제가 뭐라고. 아무튼 저는 회장님의 말에 그 남편이 될 사람의 이야기는 입도 번긋하지 않았어요. 제가 따로 말할 부분도 아니고 회장님 정도 능력 있는 여자면 상대방 재력보다는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알아서 잘 결정하셨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죠. 어찌됐든 저보다 높은 사람인데 저보다 인생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동안에도 회장님은 주저리 재혼할 남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말해주는 일들에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확실히 보인다면 말을 하자 결심을 했지만 들어보니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기에 전 잘 됐으면 좋겠다 축하해드렸죠. 회장님은 고맙다며 아무래도 본인 옆에 오래 있을 사람이니 제 의견도 중요했다고. 이 말을 제게 꺼낸 반년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축복 아래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회장님이 결혼을 한 후에 제가 가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볼 일이 한 번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수작을 거는 건가 싶은 순간들이 몇 번씩 생기더라고요. 처음 제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정말로 나한테 수작을 부리는 건가? 에이,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그 행동이 노골적으로 변해 이윽고 모를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되도록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어쩌다 한 번이라도 가끔 마주쳐야만 했는데 저희 회장님은 회사 일에 몰두하느라 가끔은 중요한 서류를 깜빡하거나 회장님의 시댁 어르신 모시는 일을 제때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제가 해야만 할 때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질구레한 심부름 및 잡일을 저에게 종종 맡긴 적이 있는데 그렇게 회장님 댁을 찾으면 한 번씩 회장님 남편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죠. 회장님께 당신 남편이 나한테 수작을 거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전 행동을 똑바로 하기로 했죠. 가끔 얼굴을 보는 제게 추파를 던질 때면 저는 그 행동들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싫다고 이러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경고 아닌 경고도 했고요. 사장님, 이런 모습 계속 보이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회장님께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곤란한 건 사장님이잖아요. 그만하시죠. 그러니 저한테 온갖 욕을 하더라고요. 건방진 년, 아무것도 아닌 년이 콧대만 높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울컥하긴 했지만 전 화를 참아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쌓인 고름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날의 제 말에 앙심을 품었던 회장님 남편이 회장님에게 제가 유부남인 자기를 계속 꼬시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의심도 아니고 확정이었죠. 안 그러면 회장님이 아무 일도 없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경자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경자씨 사람 좋게 봤는데 어떻게 내 남편을... 전 그런 적 없어요, 회장님.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오히려 저한테 먼저 수작 건 사람은 회장님 남편이라고요. 제가 반박을 하자
회장님 옆에서 팔짱 끼고 서서 뻔뻔하게 절 비웃으며 보고 있던 회장님의 남편이 갑자기 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이 가면도 두껍기도 하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으면서 삼자대면하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전 거리낄 게 없으니 그런 회장님 남편의 말에 그러자 했죠. 그러면 안 됐는데 말이에요. 이 맹랑한 년, 증거도 없으면서 날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려 했지? 내 이럴 줄 알고 네가 나한테 했던 것들 고스란히 증거로 다 남겨놨다고? 회장님 남편이 내민 증거는 아주 웃기게도 제가 종종 회장님 집에 심부름 갔을 때 제가 했던 말들을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다만 그 녹음 파일이 전부 짜집기가 되어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무슨 업자라도 썼는지 아주 편집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충 편집된 내용들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회장님 남편이 주장하는 상황은 이래요. 한 번은 회장님 남편이 제게 치근덕거리면서 아주 당당하게 왜 자꾸 이러냐, 왜 날 받아주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죠? 본인이 이런 말을 내뱉은 주제에 제가 오히려 자기를 꼬시려 했다 말하는 게 말이에요. 당시 저는 당연하게도 그런 회장님 남편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사람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다 보였으니까요. 아무리 어린 저라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 분명 제가 회장님 남편에게 바깥 사장님이야말로 이러지 마세요. 왜 자꾸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고 쏘아붙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 남편은 이 내용들을 악용한 겁니다. 악의적으로 자기 음성에다가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또 덧붙이는 식으로 편집을 해서 틀었던 거죠. 경자씨,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전 경자씨 마음 받아줄 수 없어요. 바깥 사장님이야말로 이러지 마세요. 왜 자꾸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앞뒤로 아주 교묘하게 마치 제가 본인을 꼬시려 한 사람으로 유부남이나 꼬시는 도덕성이 아주 파탄한 여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방방 뛰었죠. 하지만 명백한 녹음 증거, 회장님은 증거가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회장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해요. 자기 가족인 남편을 믿어주는 건 물론이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그 앞에서 가만히 서서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저거 다 편집된 거예요.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주장했지만 일개 직원인 저는 더 이상의 힘을 쓸 수 없었어요. 자기 남편의 말을 믿은 회장님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거든요. 하필이면 그 사람들 역시 회장님 남편에게 매수된 사람들이었다는 걸 몰라봤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했냐고요? 절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의심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증거에 이어 증인까지. 회장님은 절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내쫓아버렸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회사였기에 절 바로 자르는 건 힘들었는지 권고사직을 조용히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경자씨 믿었는데 믿은 사람이 바보가 됐네. 더 이상 책임은 안 물을 테니 그냥 조용히 회사 떠나줬으면 좋겠어. 일 크게 만들긴 경자씨도 싫잖아. 억울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순 없었어요. 회장님이 손을 써서 절 쫓아내려 한다면 절 모르는 직원들의 입에서도 제 이야기가 오르고 내렸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전 회사를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게 약자의 삶이구나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는 경험이 되었죠. 그 뒤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갑자기 잘린 회사 때문에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녀야 했고 저 모르게 무슨 소문이라도 돌았는지 취업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죠. 이대로 계속 제 경력을 살리는 비서직을 구하고 있으면 대출 이자를 갚기가 힘들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죠. 하루하루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대출이라는 늪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겨우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깨져버렸으니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얻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쁜 생각도 했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은 생각에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내고 있는데 회장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대뜸 사과를 하는 겁니다. 경자 씨, 내가 정말 미안해. 경자 씨가 김 부장한테 그랬다며? 우리 남편 수상하니까 조사해보라고. 왜 그때 말 안 한 거야? 아니다. 말해봤자 그 상황에서 난 경자 씨 안 믿었을 테니까. 경자 씨 어쩔 수 없었겠지. 고마워요. 경자 씨 덕분에 회사가 위험을 넘길 수 있었어. 갑자기 회장님이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말이죠. 사실 제가 회사를 떠나기 전에 회장님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 수상해서 따로 뒤를 캐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의심 가는 정황이 겨우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온 걸 당시 그나마 말붙이고 지내던 김 부장님께 부탁하고 퇴사하게 됐었죠. 제가 끝까지 증거를 잡을 수 없었던 건 회장님과 재혼한 남편의 주도 면밀한 성격 때문이었어요. 한번 의심 가서 슬쩍 떠보는 듯이 회사 일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린 제게는 슬쩍 말할 법도 한데 사람이 빈틈을 절대 보여주지를 않더라고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말도 있듯이 파도 나오는 게 없어서 전 정말로 이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 싶어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날 급하게 회장님 심부름만 마무리해서 회사로 가게 된 상황이 없었으면 감쪽같이 이 회장님 남편에게 속을 뻔했죠. 사실 제가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여의치 않은 재정 상황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배울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매번 회장님 댁으로 갈 땐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곤 했어요. 어차피 교통비야 다 나오는 거니까 그날 시간에 따라 방법은 달라지곤 했죠. 그날은 급했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회사 돈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싶어 어김없이 버스를 선택한 날이었어요. 정류장에 앉아 버스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보게 된 겁니다. 회장님 남편이 어디론가 황급히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이상했던 거죠. 그날 또 제가 이렇게 우연히 회장님 남편을 볼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상하게 그날따라 고픈 배를 달래겠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먹었던 탓일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잘 안 나던 컵라면이 그날따라 많이 땡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 이상하다 생각된 회장님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았죠. 그러다 어떤 카페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같이 들어가서 무슨 일일까 살펴보고 싶었지만 카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같이 들어가진 못했죠. 그래도 일단 지켜보긴 하자 싶어서 슬쩍 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이블 위에 음료가 2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커피, 하나는 에이드 같은 음료로 보였죠. 평소 단 걸 싫어하던 사람이기에 에이드와 같은 음료를 시키진 않았을 거란 생각에 이건 뭔가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숨어서 이 안이 보일 곳이 없나 찾고 있었는데 마침 맞은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 발견하기 전에 얼른 들어가 건너편 회장님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생각대로 어떤 남자가 헐레벌떡 그 맞은편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 남편 앞에 앉은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죠. 편의점과 카페 사이의 거리는 좀 있었기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사진 속 남자는 회장님과 자주 회의를 하곤 했던 회사의 임원이었거든요. 회장님 비서인 제가 익숙하게 보던 얼굴이니 까먹을 수 없었죠. 둘이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냥 생각해봐도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닌 회장님 남편이 왜 회사 중역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절 향해 하는 행동들만 봐도 딱 사람의 인성이 보였으니 이건 저 사람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구나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어디서 눈치를 챘는지 더 자세히 파봐야겠다 싶었던 그 타이밍에 회장 남편이 그 난리를 피운 겁니다. 제가 자기를 꼬셨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냥 그대로 떠날 수도 있었어요. 저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회장님 남편의 일도 묻혔겠죠. 제게 상처를 준 회장님이니 이 정도 복수는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간 절 챙겨준 회장님 은혜도 있었으니 김 부장님께 회장님 남편이 수상하다는 말을 남겼던 겁니다.
회사를 나가면서 배운 것 중 하나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일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장님이 제게 찾아와 허리까지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던 거예요. 남편이 우리 회사 기술 빼돌려서 자기 회사 세우려고 했더라. 까딱했다간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뻔했는데 경자 씨 때문에 살았어. 회장님 입에서 나온 내용은 또 뜻밖의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치근덕대던 회장님 남편에게 진짜 내연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말이죠. 그러면서 설명하길 그때 회장님이 절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이 든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재혼한 상대마저 그렇게 배신을 했으니 제정신일 수가 없지. 그렇다고 내가 경자 씨한테 했던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할게. 그저 오늘은 경자 씨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왔어. 당시에 회장님도 소가리를 엄청 했다 하시더군요. 본인도 겨우 괜찮은 사람이다 만난 사람과 재혼을 했는데 또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뭔가 회의감도 들고 분노가 치밀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며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전하고 싶다고 회사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말은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 했습니다. 전 그냥 알겠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 말이에요. 이후로도 회장님은 자주 가게를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말을 수십 번이나 제게 하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했던 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를 지킨 것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제 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생긴 뒤였으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전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에 굉장한 현타가 왔습니다. 저로서는 회장님과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다 믿고 있었고 가족보다도 더 잘해주는 사이가 있을 수도 있구나 신뢰를 잔뜩 쌓은 상태였는데 엄청 친하게 지낸다 생각을 해도 결국 중요한 상황이 되면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사람은 결국 본인들 가족이 우선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회장님의 모습에 저희 가족을 떠올려 보니 전 그 가족이라는 틀 안에 들어있는 사람 같지 않아서 이제야 깨달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니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전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친구 덕분이었어요. 제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제 옆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 정말 제게는 과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금전적으로 힘들 때도 절대 남자친구와 모은 결혼 자금에 손을 대거나 하진 않았죠. 돈 이야기도 남자친구에겐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같이 모아둔 돈이 사라졌다면서 말이에요. 야, 너 어떻게 말도 없이 이렇게 돈을 홀라당 빼갈 수가 있어? 전 영문을 몰라 오히려 무슨 일이냐 남자친구에게 되물었죠. 아, 모른 척 하시겠다. 네가 지금 우리 공용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갔잖아.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할 생각이야? 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고 다녔는데 범인이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서 본인들 급하다고 써버렸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부모님이 그랬다는 걸 알게 됐냐고요? 부모님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일 때 부모님이 돈 필요하니 통장에서 돈 좀 꺼내 쓰겠다고 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곤 했거든요. 한 번 알려주고 나니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다른 통장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줬고요. 제가 일이 많으니 기억력이 좋지 않아 쓰고 있는 통장 비밀번호를 거의 다 똑같이 해놨거든요. 아마 때려 맞춘 것 같더라고요. 통장은 있었으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어떻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 물으시면 나름 신뢰가 있었다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전까진 그래도 통장에서 돈을 빼나갈 때 항상 말하고 빼갔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알려준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말도 없이 공용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죠. 공용 통장 비밀번호도 평소 제가 쓰던 걸로 해놨으니 아주 150원을 남기고 탈탈 털어갔더라고요.
이 일로 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내 부모님을 버틸 재간이 없겠구나 하는 걸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가족을 끊어내야 한다고요. 일이 이 지경까지 와서야 전 가족과 손절할 결심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을 먹고 난 뒤엔 일사천리였죠. 제일 먼저 끊기 시작한 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하루는 아빠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자취를 시작한 제 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부모님을 끊어내기로 결심한 저는 단호하게 아빠와 대치해 싸웠어요. 이렇게 하셔도 소용없어요. 제 돈에 함부로 손을 댔던 건 엄마랑 아빠잖아요. 너 설마 다 알고 이러는 거냐? 그래, 그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바뀔 리 없지. 그런데 아빠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냐면서 뭔지도 모를 내용을 알고서 그러는 게 아니냐고. 전 그 내용을 몰랐기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계속 난리 피우시면 경찰 부를 거다 하고 말하니 아빠가 벼락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 딴청 피우지 마라. 너 우리가 친부모 아닌 거 알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순간 제 뇌가 정지한 것만 같았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죠. 가까스로 정신을 잡고 저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아빠를 추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감정도 격해졌겠다. 이미 말문은 트였겠다. 아빠는 망설임 없이 말을 하더군요. 기껏 내 아들만 신경 쓰면서 살아도 될 것을 버려진 애 걷어가지고 불쌍하다 키워줬더니 그간 네 앞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알아? 키워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평생 은인으로 모시진 못할 망정. 기가 막혔죠. 평생을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대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제 친부모도 아니고 양부모였다니. 그제야 그간의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전 부모님이 아들을, 남동생이 남자라서 더 챙겨주는 거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 그 성별은 중요치 않았다고. 애초에 제가 자기들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별했던 거라고. 모든 상황들이 아기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말한 거 다 말하자. 우리가 네 앞으로 들어간 돈 그거 다 도로 뱉어내. 아빠, 아니 양아빠는 이제 거침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한테 돈 하면서 큰소리 냈지만 전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해방감도 느끼느라 그런 양아빠를 무시했죠. 그 다음 저는 저를 향해 소리치는 아빠를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버렸어요. 친부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부모로서 역할을 잘한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처벌받든 말든 이제 무슨 상관인가 싶더군요. 술도 깨고 경찰 조사도 받고 나온 양부모가 친부모가 널 버렸다니까 하면서 친부모는 절 찾지 않을 거라 얘기했지만 이제 그 둘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절 속여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도 다 거짓말하는 거라 생각했죠. 게다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찾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고. 어쨌든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라도 전 제 뿌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진짜 부모님이라면 절 사랑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제 유전자를 등록해놨어요. 유전자 등록으로 혹시 모를 제 친부모를 찾을 수 있진 않을까 기대가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경자 씨 맞으시죠? DNA 일치한 분 찾았습니다. 어서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제 친부모를 찾았다는 그 말에 전 하던 일도 다 내팽개치고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친부모가 절 기다리고 있다 했거든요. 접견실 문 앞에 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죠. 혹시나 절 보고 예전 양부모와 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요. 한참을 서성이던 전 그래도 용기를 내자 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전 그대로 굳어버렸죠.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전에 제가 모셨던 회장님이었으니까요. 순간 당황했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 말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네가 내 딸이었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눈에 밟혔던 거였어. 이 말과 함께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계속해서 미안하다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회장님을 감싸 안고는 물었죠. 진짜 당신이 내 엄마냐 하고 말이에요. 내가 네가 딸이라는 걸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놈의 가족이 뭐라고 하나뿐인 가족을 두고 내가 널 못 알아봤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가. 제 앞에서 다시금 미안하다 사과를 하며 펑펑 우시는 회장님. 아니 엄마. 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가라는 따뜻한 단어. 그래서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회장님의 등만 토닥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기계 높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초라한 제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물든 엄마의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계셨죠. 한참을 그렇게 울던 회장님은 이럴 때가 아니라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거죠.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회장님의 과거, 제 과거를 말이에요. 절대 내가 널 버리려는 의도는 없었어. 아무렴 피부치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버리니? 회장님은 어린 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원치 않는 시집을 갔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저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집간 집 사람들이 아들이 아니라면서 온갖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애 낳은 지 겨우 이틀인데 빨리 몸 추스리고 둘째로 아들 낳을 준비나 해라 뭐 이런 말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이런 말을 어떻게 가족한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회장님은 자궁이 약한 사람이라 저 하나 낳고 두 번째 아이는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하더군요. 내 운명의 자식은 너 하나였던 거야. 하늘이 너 하나만 잘 키워도 좋다 생각한 거겠지. 하지만 친할머니라는 사람은 빨리 아들을 가져야 한다면서 엄마 몸 다 풀지도 못했는데 의사한테 언제부터 임신 다시 가능하냐고 닥달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둘째 아이는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전 정말 웃겼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엄마에게 먼저 귀띔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무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친할머니라는 사람과 친부로부터 엄마는 이혼을 당하게 됐다고. 너만큼은 내가 데려가겠다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 혈육이라고 절대 못 준다 하더구나. 그래서 너랑 내가 생이별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를 억지로 어미 품에서 뺏어놓고는 나중에 친부가 재혼을 할 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다고. 한마디로 골치 아파진 거죠. 그래서 친부 집안은 자기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한테 제 양부모였던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절 맡겨버린 거예요. 알아서 키워놓으라고. 그 대신 자기들 눈에 안 띄게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살라고 한 거죠.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그리할 수 있는지. 비록 아이는 뺏겼지만 항상 멀리서 몰래 지켜보며 제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엄마는 어느 날부터 제 모습이 아예 안 보이니까 다시 친할머니와 친부에게 직접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가 엄한 가정부와 기사한테 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미 절차까지 다 마친 상태라 자기가 어떻게 손을 써볼 기회도 없었대요. 게다가 어디 이사를 가버렸으니 엄마 혼자 힘으로는 찾기도 어려웠죠. 친할머니와 친부라는 사람을 잡고 울부짖었지만 끝내 그 두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하늘이 노하기라도 했는지 재혼을 한 친부는 사업을 말아먹었고 친가의 회사는 그대로 부도가 나 파산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파산으로 빚더미에 앉은 친할머니, 친부는 이 어마무시한 빚에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고. 그러니 홀로 남은 전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그제야 왜 양부모가 절 그렇게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친조부모가 돈 주고 키우라고 했을 텐데 제 친가라는 곳이 그렇게 됐으니 당연히 돈 받기 어려워져서 홀대하기 시작한 거고 그때 제 친가에서 못 받게 된 돈이 생각나니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돈 내놓으라고 했을 게 뻔했죠. 돈을 못 받으니 키울 이유가 없었을 텐데 굳이 그때까지 키웠던 건 조금만 더 키워서 이용해 먹자는 심보인 게 뻔할 뻔짜였어요. 그렇게 4살 때 입양 갔던 저는 24년 동안 다른 사람을 부모로 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까맣게 모른 채로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친모이자 회장님은 일단 힘을 기르겠다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군 사업은 대박이 났고 한순간에 규모가 좀 있는 회사로 성장하게 됐죠.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부터 엄마는 제가 어디 있나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찾긴 어려웠죠. 이미 양자로 들어간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DNA 등록을 해놨다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자기를 찾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 뒤는 앞선 상황입니다. 연락받고 찾은 딸은 저였고 회장님은 그제야 절 왜 그렇게 챙겨주고 싶었던 건지 이해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마친 회장님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고 미안하다고 껴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 그간 못했던 제 과거 이야기도 풀어놓았고 그 안에는 서러운 일들도 굉장히 많았죠. 대부분이 양부모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양부모들에게 복수를 해주겠다 다짐을 하셨죠. 제 말을 들은 엄마는 단번에 그 길로 양부모라는 사람들의 재정 상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렇게 대출을 받으라 했던 사람들이었으니 그 돈으로 대체 뭐 하나 궁금했다더군요. 저는 사업 때문이라 말했지만 엄마가 알아본 내용은 달랐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돈에 눈이 멀어서 그저 필요 없는 돈인데 저보고 대출을 받으라 했던 거예요. 아주 얼탱이가 없는 거죠. 아마도 제가 어디까지 해주나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더군요. 사전 조사를 마친 엄마는 24년이라는 시간 날 돌봐줘서 고맙다며 한우 세트를 사서 양부모 집에 방문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말이죠. 우리 경자,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여기 몸보신 좀 하시라 한우 세트 좀 사왔어요. 회장님이 인사드리러 가서 통성명을 하는 도중 명함을 건네줬는데 그 명함을 본 양부모가 눈을 엄청 빛내더군요. 뭘 이런 걸 다. 그나저나 저희가 경자 키우면서 좀 힘들었어서 말입니다. 혹시 뭐 다른 건 없습니까? 그동안 경자 키워준 거 먹여준 거 생각하면 한우는 솔직히 좀 약소한데. 사람이 참 뻔뻔하죠. 대놓고 요구하더라고요. 이 미친 양부모가. 슬쩍 바라본 회장님이 화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모른 척하면서 이런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기업 운영하는 입장이라 돈으로 살해하면 뒷말이 나올 것 같으니 그럼 이런 정보는 어떠세요? 그건 바로 잘못된 투자 모임 정보였죠. 사업을 하던 양부모는 아주 기가 쫑긋 써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사기 모임은 예전에 엄마한테도 사기를 치는 낌새가 슬 보이던 놈들이라 그냥 알아만 두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양부모같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그 투자 모임에 푹 빠져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투자 모임이 교묘한 게 처음에는 진짜 투자 수익이 좋다고, 그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건 진짜니까 더 넣어도 되겠구나라는 착각에 빠져 더 넣는 거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회장님은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고 추측이라 그저 권유만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걸 덥석 문 건 결국 양부모였어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꾸미는 건 회장님과 저만 알고 있을 뿐 그 사기꾼 투자 모임 사람들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사기꾼 투자 모임도 회장님한테 호구 한 명을 소개받은 정도라고 생각할 거라 저희가 사기죄로 걸릴 일은 없었어요. 회장님에게도 사기를 치려 했던 일당은 얼씨구나 다가온 양부모에 거하게 한탕하고 그대로 해외로 날라버렸고 양부모는 있던 재산에 돈까지 몽땅 털어서 그 사기꾼에게 당해버렸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상황을 전화로 말하면서 책임지라는 양부모님,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었죠.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내 돈 어떡할 거야? 너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도 알고 보면 연기자였던 거 아니냐? 그렇지? 이젠 회장님 정체까지도 부정하고 들길래 코웃음치며 말해줬습니다. 저기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투자해놓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라고 그게 사기인 줄 알았겠어요? 저희도 그 투자가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요. 아주 얼탱이가 없어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라는 말이 있는데 양부모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앙심을 품었으니 그깟 침은 안 발라도 뻔뻔하게 모르쇠 연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끄럽게 제 주변을 떠도는 양부모에 슬 짜증이 날 무렵 엄마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바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내 애 괴롭히지 말고 당장 꺼져. 당신들 그 사람들이랑 오히려 한패 아니야? 어디서 내 귀한 자식한테 행패야, 행패는? 회장님 역시 대책 없는 이 인간들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알아보니 사기꾼이었는데 괜히 편먹고 저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고 반대로 윽박을 질렀죠. 그러자 깨갱하고 물러서더라고요. 강약약강이라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무섭다 이거죠. 그렇게 사기를 당한 제 양부모는 사업까지 쫄딱 말아먹어서 시골에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제 남동생이었던 인간이 저한테 생활비 좀 달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 상황을 대충 다 들을 수 있었죠. 아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런 사기꾼들한테 전 재산을 갖다 바쳐? 미친 거 아니야? 양부모는 그 사이에 있던 것들은 쏙 빼놓고 남동생에게 말했는지 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려줄 의무는 없으니 대충 30만 원 건네주고 돌려보냈죠. 양부모 상황을 제게 전달해준 수고비셈 치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와의 사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한때 회장님으로 배신감을 줬던 사이고 하지만 그래도 제 친부모라니 그런 마음이 싹 가시더군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지금은 회장님 집에서 같이 지내는 중입니다. 자꾸만 찾아와서 절 귀찮게 하는 남동생도 지겨웠으니 타이밍 참 좋게 같이 살자 제안을 해주셨죠. 엄마는 혹시라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없는지 물었어요. 그에 전 이전에 배우고 싶은 게 있었다 말을 했고 그렇게 지금은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시 다니는 중입니다. 부모라는 틀 안에서 안락하게 지내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한 번 더 알게 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죠. 아직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니라 어떻게 청자님들께 조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쉽게 겪지 못하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말해드리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길고 그 사이에 생기는 인연은 미래의 저밖에 모르는 일이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도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게 열심히 살아볼게요.